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다리가 부풀어 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 신장 건강에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신장,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 신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 없이 서서히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 질환은 그렇게 위험할까요? 신장은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바로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 증상 인식하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 등 가벼운 증상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면 이는 단백뇨, 즉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에 마르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 결과 소변에 단백질이 남게 되어 거품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간과하기 쉬운데 만약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2. 다리가 붓는다. 저녁에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도 신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부풀거나 손이 부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피로감과 무기력함.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신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보세요.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셨다면 신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 검사를 통해 그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이들 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검사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신장 질환의 위험성. 이제 신장 질환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신장은 일단 손상이 시작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회복이 힘듭니다. 특히 중기 이상의 신장 질환에 이르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셨죠? 바로 위험 신호를 빨리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잊기 쉽죠.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왜 위험할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체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며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 그 어떤 장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폐물과 독소 축적 신장이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합니다. 만약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들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 속에 계속 쌓여 결국 몸의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악화신장이 손상되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음하면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당분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신장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투석과 신장 이식의 필요성.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석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기계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투석은 하루 3시간씩 주 3회씩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지속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느끼며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신장 이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 등의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하므로 신체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4. 생명에 대한 위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질환이 결국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의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의 독소 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신장 질환의 위험성을 알았다면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신장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트륨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이 이를 처리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물질이 되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물 충분히 마시기.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2-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4. 적절한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며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신장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신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걷기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 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식품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소개할 3가지 음식은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올리브 오일. 염증을 줄여주는 슈퍼푸드.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이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기름에 그치지 않고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염증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염증에 취약하여 염증이 쌓이면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그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볶거나 튀기지 말고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 위에 올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섭취할 때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순수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하므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브로콜리.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보호 브로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손상되며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고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을 하면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식초에 담그고 씻은 후 1~2분 정도 기다린 후 자르는 것이 설포라판의 생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브로콜리는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졌다면 브로콜리에 포함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다 3회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매일 섭취해도 좋습니다. 3. 마늘. 혈압을 낮추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마늘은 누구나 잘 아는 식품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신은 생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기다리면 생성됩니다. 이후에 마늘을 샐러드에 넣거나 두부나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의 중요성. 신장 보호와 노화 예방 앞서 소개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식품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통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영양소들은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고 그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이러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고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주요 식품들에 대해 알게 되셨죠?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은 단순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만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식품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한다면 더욱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테니 꼭 따라오세요.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는 작은 습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신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짠 음식 피하기. 나트륨 과다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 짠 음식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은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 등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국물은 적게 먹고 저염 제품을 사용하며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식사 후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고추, 레몬, 식초 등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체제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진통제 과다 사용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합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것은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NSAIDs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장 혈류를 줄이고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체 방법, 통증이 있을 때 가능하면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기보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찜질,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꼭 먹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에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백질 과다 섭취 피하기. 신장에 부담 주는 고단백 식단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 단백질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방법.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부, 콩, 렌즈콩, 병아리콩 등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생선이나 닭가슴살은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흡연과 음주 자제하기. 신장에 미치는 영양 흡연과 음주는 신장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혈류를 방해합니다. 또한 음주는 신장의 수분 부족을 일으키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체 방법. 흡연과 음주는 신장을 포함한 전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다면 적당한 양만 섭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은 신장을 포함해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금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적절한 수분 섭취. 신장의 필수 요소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물 대신 허브차나 과일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생활 습관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일상 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진통제나 흡연, 음주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신장은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한 검사와 조기 발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그 증상은 매우 미미하고 서서히 진행되므로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을 일찍 체크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1. 왜 신장 검사가 중요한가? 신장 질환은 보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질병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증상이 없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점차 피로감, 부종, 소변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상당한 기능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예시,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전신 피로와 부종이 발생하며 결국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후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장 검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기적인 신장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신장 검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 1. 소변 검사. 소변 검사는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혈액이 섞여 있다면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손상되어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요산 수치도 신장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3. 신장 초음파 검사. 신장 초음파 검사는 신장의 크기나 모양, 기능을 점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신장에 기형이나 종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신장 질환의 단계와 관리 방법. 신장 질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악화를 막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단계. 신장 기능이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도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장 기능이 다소 감소한 상태입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신장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3단계. 중간 단계로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신장 기능이 거의 손상된 상태입니다. 투석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병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말기 신장 질환으로 신장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신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신장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장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자가 진단을 통해 신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혈뇨가 있다. 2.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목이 붓는다. 3.
피로감이 지속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5.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6. 짠 음식과 고단백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위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검사 후 신장관리 방법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이 발견되었다면 신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의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신장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장은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체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장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며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신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질환의 최종 치료법인 투석과 신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료 후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주요 방법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 정기적인 검사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신장 질환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조용한 장기입니다.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신에 퍼져나가며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과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장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만약 신장 질환이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습관들이 신장을 지킨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소금 한 스푼을 덜 넣거나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들이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매일 한두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거나 하루 값 8잔의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하루하루 실천하면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B. 스트레스 관리. 신장의 또 다른 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여러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고혈압과 같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정기적인 운동. 신장 건강과 체력 유지 운동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운동은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팁.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신장을 지키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체중 유지. 신장의 부담 줄이기, 체중 관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비만은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팁.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변화를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한 식습관 유지. 신장의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 식습관은 신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짠 음식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이나 고당분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팁.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시키고 저염식 식사를 하세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며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모두 신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신장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뗀다면 앞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석과 신장 이식 후 관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치료 후 관리법과 생활 습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은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걷느냐입니다. 사실
걷는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습관이 오히려 뇌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 없이 혈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며 이는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시간대에 따라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공기가 맑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상 이 시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언제 걷느냐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가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밤새 몸이 휴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걷는 시간대가 단순히 운동 효과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걸을 때 그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걷기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걷는 시간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걷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와 혈액순환 그리고 뇌세포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걷기의 시간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시간대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해를 끼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걷기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걷느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려면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걷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는 공기가 맑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뇌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침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는 것은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것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방해하고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 없이 급격히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을 피하고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걷는 대신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두 시간대가 뇌 건강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에 걷기 시작하면 뇌가 더 잘 회복되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걷는 것은 뇌의 회복을 도와주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걷기 운동이 뇌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걷기 운동을 할 때 시간대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가 많은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평평한 산책로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넘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의 자세와 환경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걷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걷는 시간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이 뇌에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걷기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더 나은 뇌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걷는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걷기 시간대와 뇌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사람들의 뇌 건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뇌 혈류가 가장 원활하게 흐르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의 변동이 크고 이로 인해 뇌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연구로 고혈압 환자들의 걷기 습관과 뇌졸중 발병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걷는 사람들과 오후에 걷는 사람들을 비교했으며 오후에 걷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경험하면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오후에 걷는 사람들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므로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걷느냐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즉,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걷기 운동과 뇌의 기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일찍 걷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시간대에 걷는 것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장기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잘못되면 단기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걷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시간에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습관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간대에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걷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적절한 시간에 걷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운동은 그 시간을 잘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 작업을 하며 이때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걷기 시작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걷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적이어서 뇌는 최적의 상태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 걷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걷는다면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평한 산책로나 차가 없는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걷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3.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속도.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허리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걷는 동안에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를 낮추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세요. 발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걷는 동안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속도. 걷는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걷는 속도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빨리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오히려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준비 운동의 중요성.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워밍업하여 갑작스러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 전 몸이 더 잘 준비되며 이후 걷기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도중에 근육이나 관절에 부하가 가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걷기 후 스트레칭. 걷기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후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등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걷기 후 근육의 회복을 돕고 운동 효과를 높이며 체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운동은 뇌와 신체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주어 다음 날 또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걷기 운동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간, 장소, 자세, 속도,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뇌 건강을 보호하려면 걷는 시간대와 환경을 잘 선택하고 걷기 운동의 자세와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뇌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신체와 뇌를 모두 고려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여 더 나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뇌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음식 선택. 음식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뇌에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와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핍되면 뇌와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생선, 계란, 강화된 시리얼 등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2.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인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을 통해 뇌가 회복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 사용하지 않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1~5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운동 부족과 정신적 자극 부족.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생활은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자극.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음주와 흡연, 알코올과 담배는 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제한.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음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적당히 그리고 가능한 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중단.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모두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랫동안 활발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다루어왔습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변화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주어지면 충분히 회복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정신적 자극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큰 변화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 식사 후 걷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뇌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뇌 관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뇌를 자극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 독서, 퍼즐 맞추기,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과 식사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인 지방산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의 활성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를 위한 새로운 길, 뇌 건강의 전환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걷기, 불필요한 스트레스 줄이기,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 등은 모두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등 뇌 기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들,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해 주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나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활성화되고 이러한 자극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평생을 두고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면서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더 잘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해 나가세요. 80세라는 나이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실제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오가고 있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80세를 넘기면서부터 삶의 속도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오늘까지도 괜찮았던 몸이 내일 아침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어제는 쉽게 들던 물건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는 당혹감, 그리고 작은 리모컨조차 손에 힘이 빠져 놓치게 되는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몰려와 삶을 덮쳐버립니다. 젊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병원과 약국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70대와 8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대에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들이 80대가 되자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삶의 질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가장 큰 함정은 아직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입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은 70대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 같아 보여도 이는 삶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회복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걷는 힘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노년의 벽입니다. 그러나 이 벽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작은 선택, 미루어왔던 관리가 한순간에 모여서 거대한 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이 80세에 폐질환을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을 이어온 사람이 80세에도 동네를 걸어 다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80세라는 시점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의 총합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30분 걷기가 내일의 낙상을 막고 오늘의 작은 근력 운동이 내일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흔히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운동, 식습관, 수면 관리가 사실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한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하게 느낍니다. 문제는 이 말이 진부할수록 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명예, 직업, 자녀, all of these. 80세의 몸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조차 힘들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아파트에 살아도 스스로 걸어나가 단풍을 볼 수 있고 친구와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80세라는 벽이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벽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벽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나이를 먹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준비 여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신적 우울과도 맞닥뜨립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고독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반면 꾸준히 취미를 즐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벽을 훨씬 가볍게 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병상에서 누워 남은 시간을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두 발로 세상을 누비며 웃음을 나눌 것인지, 그 갈림길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저앉아 무너질지, 아니면 담담히 걸어 넘어설지는 오늘의 태도와 습관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노후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80세의 인생 벽은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우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며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과 집 크기, 자녀의 성취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비교는 더 극심해집니다. 친구가 새 차를 뽑으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친척이 연금을 넉넉히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나는 그런 준비를 못했을까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울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70%가 남과 비교 때문에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늘 타인의 삶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비교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뒤늦게 무리한 도전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고 누군가는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의 모험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실패를 만회할 시간도 체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고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각 시기마다 역할과 과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은 씨앗을 뿌리고 도전하는 시기였다면 50대 이후는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무리한 모험보다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떡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떡마저 잃게 됩니다. 비교 대신 필요한 건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집이 작더라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연금이 적더라도 매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안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재벌들도 세계적인 거대 부호들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허무와 불행만이 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년 심리학자는 행복한 노인의 공통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꼽았습니다. 연구 결과 내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7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미디어 다이어트입니다. TV와 스마트폰 속에는 끊임없이 남의 잘난 삶이 흘러나옵니다. 화려한 집, 멋진 여행, 고급스러운 음식. 그러나 그것은 남의 삶일 뿐 내 삶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걸은 거리, 읽은 책 한 장, 가족과 나눈 대화 한 줄을 적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교 대신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닫게 하지만 나눔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내가 가진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기분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불편해졌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비교 속에 시간을 허비하기엔 아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즐거움,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오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은 비교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비교를 멈출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뿐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충분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곤 합니다. 은퇴 이후 가장 두려운 말 중 하나는 이제 수입이 끊겼습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안정적인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문제는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와 약값은 늘어나고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담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돈보다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절반 이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까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과소비를 해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한 부부가 매달 외식을 줄이고 대신 손수 요리를 하며 1년에 2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작은 절약이지만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병원비를 충당하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집 한 채가 노후 자산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집착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 자산은 남겨주기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과 독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한 한 오래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일거리라도 있다는 건 단순히 소득을 넘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로 70대에도 마을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책을 정리하는 한 노인은 매달 받는 소득보다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이어가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 안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허황된 욕심을 버리며 검소하지만 즐거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미 노후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는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려 애쓰기보다 지출을 관리하고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테크보다 생테크, 즉 생활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후 자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집착은 위험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재산을 일찍 넘겨주면 자신은 생활의 주도권을 잃고 의존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후 집에서 쫓겨난 노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단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떠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낭비는 위험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외면하는 것도 또 다른 낭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배우자와 소소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재산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자녀에게도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남겨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열쇠는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안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필요 없는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재산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보다 적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결혼을 도와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려 애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헌신이 부모의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나서 오히려 버림받은 부모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자녀 집착에서 자유로움으로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내면서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지원에 익숙해지며 독립심을 잃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결국 내 노후는 텅 비어버렸다. 이 말 속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한 부모일수록 노후에 더 큰 외로움과 배신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한 성인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녀가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고 집착은 자녀를 내 곁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일정한 시점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무리하게 한 번에 물려주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생활비로 들어온다면 부모는 마지막까지도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감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내가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끝까지 품 안에 두려 하지 말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 인생의 조연일 뿐이다. 주연은 그들의 몫이다. 이 깨달음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관 속에서는 효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효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직접 모시는 것이 효였다면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부모 자신이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의미와 자존감입니다. 내가 쓸 돈도 없고 내가 결정할 권한도 없다면 결국 남은 건 무력감뿐입니다. 노년의 이런 무력감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심리적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 것, 돕도에 모든 것을 쏟아내지 말 것,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자유를 잃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당당히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더 큰 존경심을 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은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원망만 남는 부모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며 끝까지 존엄을 유지하는 부모인가? 그 답은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 자녀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 사는 것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열쇠는 바로 건강과 체력, 마지막 자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겪는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질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만 가진 노인은 여전히 산책을 즐길 수 있지만 여기에 관절염과 치매가 더해지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남은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가족관계마저 지켜낼 수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체중 감량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체중보다 근육량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노인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이 두꺼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이고 반대로 손가락이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순한 테스트가 노쇠의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쌓여 80세 이후를 지탱합니다. 실제로 90세에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이는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채소와 과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 영양학 연구에서는 매일 체중 1kg당 1개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 맞게 콩,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자세입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5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하고 벽에 등을 붙여 바르게 서는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도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건강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한 부모를 둔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집, 돈, 명예는 남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한 내 편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늦게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30분이라도 걸었는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했는가? 자세를 바르게 유지했는가? 답이 예라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몸이 지켜줍니다. 건강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힘입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위해 가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일의 존엄과 독립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열쇠는 기억보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필요 없는 짐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노후의 비밀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잊어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 남과의 끝없는 비교, 지나간 실패와 상처, 그리고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집착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현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법칙, 즉 20대 80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20%에 불과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이것만 지켜진다면 나머지 80%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연구팀은 노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록에는 돈을 더 벌지 못했다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 스스로 행복을 더 허락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동시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도 스스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에 묶여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한다는 말은 더 자주, 더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지고 나누는 만큼 삶은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노인 복지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감각을 자주 경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는 놀이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하는 산책,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 취미를 즐기는 순간들 모두가 인생의 놀이입니다. 놀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돌아오지 않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진정한 교훈은 이렇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건강을 지키며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배우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웃음을 잃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